김용민 브리핑. (2017년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촛불혁명을 인정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리석은 민중이 국가 권력, 나아가 기득권 세력을 향해 틈만 나면 저항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민중은 물샐 틈 없이 장악돼야 하고 통제돼야 합니다. 그래서 촛불혁명을 한 번의 바람으로 그치게 해야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우리 사회 지배 세력의 마인드입니다. 이들은 촛불혁명을 무위로 또 몰같이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아마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촛불 민심을 담은 후보를 끊임없이 흔들고 흠집낼 것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이런 조선일보와 수구 기득권 세력의 음모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응원을 당부합니다. 조선일보가 6년 전 한미 FTA를 반대한 시민의 항쟁을 전문 시위꾼의 꼬임에 빠져 괴담에 휘둘린 어리석은 백성의 망동으로 매도한 보도 집중 검증하겠습니다. 광고 들은 후에 말이죠.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고품격 찌라시.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장이 함께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고품격 찌라시. 네, 찌라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왜 찌라시로 이름을 붙이셨습니까? 사실 대한민국 안에서 가장 값지고 알고 싶으면서도 잘 접할 수 없는 정보를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찌라시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그 찌라시를 아침 일찍부터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서 찾아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예. 마치 중요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포장돼서 굉장히 나쁜 용도로 활용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돌아다닌다고 하는 증권과 찌라시만큼이나 예. 좋은 정보, 애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찌라시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송명훈 대표님은 이게 뭐 정보원이 어디입니까? 파이프라인이 어디예요? 중국 정보에 관한 거는 중국 내부의 기관원들을 통해서 중국 안에 SNS로 돌아다니는 일종의 기관지 같은 찌라시가 있거든요. 예, 예, 예. 네, 그걸 받아보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예. 그 종합 뉴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루트를 통해서 예. 받아보면서 어떤 뉴스들이 주를 이루는가 하는 것들을 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방송에 안 나오시면은 가짜 뉴스 유포자로 잡혀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그런 날이 닥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증거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찌라시님하고 정치 이슈를 주로 다뤄야 되는데 오늘은 조선일보의 새로운 아젠다 세팅을 한번 정밀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어제자에서 1면 그리고 3면에 한미 FTA와 관련한 6년 전 우려에 대해서 기후를 넘어서서 괴담에 가까운 낭설로 온 나라가 흔들렸다 라면서 한미 FTA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을 맹 비난했습니다. 그 기사 보셨죠? 네, 저도 봤는데요. 참 어이가 없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조선일보의 일관된 루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 조선일보는 자기네 그 경제면이라든지 이런 그 칼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국민 선동 내지는 오도를 위해서 활용을 하는데 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는 예. 이와 근접할 만한 무슨 뻘짓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행정부, 이렇게 정부가 추진했던 어떤 사안에 문제가 생기기를 미리 실드 치거나 또는 어떤 기업들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마치 뉴스인 것처럼 가공해서 포장하는 방식을 주로 많이 쓰는데 예, 예. 오늘 같은 기사가 아주 대표적인 그 가짜 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예. 일단 기사의 내용을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FTA 괴담, 이걸로 해서 이제 당시 퍼뜨린 괴담이라고 얘기했던 게 예. 한국 농업이 망한다. 농축산물 수입 줄고 수출은 늘었다. 예. 광우병 창궐하다더니 광우병 없었고 수입 중단도 없었다. ISD가 뭐 한국 법제적 무력화한다고 했으나 한국 정부 관련한 소송이 없다. 그다음에 뭐 의료비가 천정부지라고 했는데 수술비 일부 오른 거 말고는 없다. 그리고 뭐 수돗물 비싸서 빗물 받았어야 된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인상폭이 매우 적었다라는 내용을 놓고 이게 다 괴담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파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먼저 이게 농축산물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디님도 생각하실 때 미국산으로 대표되는 농산물이 뭐가 기억이 나세요? 쌀 아닌가요? 오렌지.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산 농축산물로 그 당시 정부가 주로 내세웠던 게 오렌지하고 체리였습니다. 아, 체리. 예, 그랬죠. 네. 예. 이제 FTA가 되면 미국산 체리를 마구 싼 값에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예.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실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 신선 야채가 수입되긴 힘든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쌀이라든지 예. 냉동 소고기, 그리고 일부 포도나 오렌지 같은 그나마 그 체리 같은 이런 류의 농수산물밖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수입 농산물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중국산을 비롯한 해외 그 농수산물들이 우리나라 그 식탁의 70-80%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다만 미국은 물류상의 문제와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소고기를 빼고는 크게 뭔가가 이제 많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죠. 예.
특히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았던 탓도 있지만 칠레나 이렇게 남미 쪽 농업 국가들을 통한 그 무분별한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미국산도 퇴출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계절 기후가 반대로 돼 있는 남미에서 우리 농수산물 생산이 없는 시기에 들어오는 남미산 농산물들이 사실상 우리 식탁을 또 과일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예. 그래서 미국산 과일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수입 감소를 했다라는 주장은 무의미한 거란 말이죠. 미국은 팔 능력이 없어서 준 거니까. 이런 디테일이 없어요. 조선일보는. 예. 뭐 지금도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꾸준하게 그 수입 육류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예. 최근에 이제 AI 파동 때문에 이제 계란과 닭고기들을 미국에서 수입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작 지난주에 미국에서 AI가 터져가지고 전면 수입이 금지됐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보도를 하는 신문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은 농수축산물 분야에 있어서 자기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아까 말했던 축산물들, 특히나 수입 쇠고기에 대한 비중을 늘려갈 것이고 발표는 과일이 줄었기 때문에 늘은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겠죠. 예. 두 번째 제일 화나는 부분이 그 ISD 제소가 전무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도 론스타 ISD 제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가요? 이게 론스타의 제소는 5조 5천억 규모고요. 예. 이게 벨기에와 한국 간의 협정 위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론스타가 저 미국이 아니었군요. 네네. 벨기에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활용해가지고 네. 마치 벨기에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처럼 법적인 소송거리를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ASD 법정에는 어디 미국에서 신청하든 뭐 네덜란드에서 신청하든 똑같이 그 해외 법정에 가게 돼 있으니까 미국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이게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한국 네덜란드 협정에 의한 그 만수르의 오일방크 매각 관련해서 한 1,800억 정도의 세금 환수를 요구받고 있고 예. 이란 쪽에서는 이제 대우 일렉트로닉 인수에 관련해서 578억 원 정도를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서 ISD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론스타의 돈이 너무 큰 거예요. 5조 5천억이니까. 예. 문제는 이 ISD 소송이 걸리게 되면 이 소송에 대해서 패소를 했을 때 국가가 세금으로 이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예. 중간에 중재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보수를 국가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이 3건의 ISD에서만 518억 원 이상의 소송비가 이미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ISD 피해가 없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날조된 보도군요, 한마디로. 네. 그 이외에도 뭐 맹장 수술비가 오른다고 했는데 아니었다든지 뭐 여러 서비스 산업 무너진다고 했는데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들이 본격적인 대한민국 진출을 못할 여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요. 특히나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뭐 메르스 사고라든지 뭐 탄저병 으로 의심됐던 뭐 일단 유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는 바람에 의료 민영화에 대한 그 후로의 그 후속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유보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특히 또 공공재 사유화 민영화 같은 경우 뭐 철도라든지 뭐 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꾸준한 민영화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던 이와 같은 형태의 피해가 우리나라에 전혀 없었다 괴담이라고 말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조선일보는 갑자기 이런 내용의 기사를 만들어냈을까 하는 거를 역으로 추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이 한미 FTA에 관련한 비판 기사가 나왔던 12일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날 중미에 있는 5개국과 함께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그리고 과테말라까지 해서 총 6개 나라하고 FTA를 맺었다는 겁니다. 예. 가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가서명이 곧 발효되기 위해서 현재 일종의 이제 계약 내용들을 점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정부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외국하고 조약을 하는데 전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방식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여기서 드러날 수 있는 거래 품목 안에 7,800여 품목 안에 대한민국이 기대할 수 있는 생산품은 주로 석유화학 수지와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예. 그쪽에서는 열대과일들을 비롯한 농산물 고가가 주로 돼 있으니까요. 예. 뭐 농수축산물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미국과의 FTA로 농산물 대란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관해서의 일종의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기사가. 예, 그러니까 예. 먼저 예방주사를 놓은 게 아닌가. 예. 이게 이제 분명해 보이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시기에 왜 대한민국은 이 중미 5개 국가의 FTA를 해야만 하는 부분인 거냐. 현재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지면서 특히 자동차, 철강, 합성 수지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들이 예. 세계 시장에서 지금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큰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으면서 경제적인 그 영향력이 얼마 되지 않는 중미 5개국하고 FTA로 이거를 마치 정치적으로 땜빵할 수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문제는 이렇게 해서 늘어날 수 있는 수출 폭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원당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열대 과일 등 그쪽에서 수입이 돼서 들어오는 품목들에 대해서 예. 여기에 대한 개방 수준을 우리가 가장 많이 양보를 했던 칠레나 페루 수준으로 개방을 했다는 겁니다. 예. 쌀과 고추,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을 빼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과수 농가에 올 수 있는 피해가 굉장히 선명하게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지금 국민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이쪽 5개국 나라하고 예. 서비스 투자 분야에 관한 그 시장 개방을 이 WTO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투자와 투자 자유화 조항을 지금 미국과 한미 FTA가 이루어졌던 그 정도 수준의 개방을 해서 ISD를 도입해가지고 양자 간 투자 협정을 대체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고받는 일반적인 무역 거래는 FTA로 정상적으로 묻었는데 예. 그쪽에서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 투자 자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중남미 5개국 또는 6개국에 얼마나 대한민국의 자본이 투자될 만한 사업이 있으며 혹시나 투자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에 현재 미국이나 뭐 외국에서 드러나 보이는 듯한 자금이 아닌 중남미 시장을 통해서 조달되는 자금이 이 대한민국 경제계 안으로 흘러 들어올, 즉 새로운 형태의 검은머리 외국인의 출처를 지금 출입구를 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중남미 쪽으로 이제 자금난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독을 돌리는 와중에 한미 FTA 때처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한미 FTA 때 너희들이 쓸데없는 걸로 반대하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그런 방어 겸 공격 논리를 만들려 했던 것이군요. 일종의 사전 쉴드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분명히 경제 기사하고 비즈니스 기사로 나오는데 예. 조선일보의 기사는 국제대학원 교수의 그 말과 한국경제연구원장의 말을 인용을 해서 기사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 예. 내용이 이겁니다. 당시의 반대 진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거부감, 초광대국가의 양자 협상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는 불안감을 내세웠지만 협상에서 전혀 밀리는 것이 없다. 그리고 국가가 중대사를 결정할 때 괴담이 판쳐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는 일이 흔한데 이를 통제하는 사회적 규약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경제 기사입니까? 이렇게 예. 하면 정치 기사지. 그렇죠.
조선일보가 사실은 뭐 경제 예측, 전망 이것과 관련해서 또 기사를 쓸 자격이 없는 언론 아닙니까? IMF 때 목전에 이런 외환 위기도 별일 없다, 걱정 없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또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렸던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조선일보가 경제 관련돼서 내놓고 있는 모든 뉴스들은 거의 광고성 기사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예. 무슨 뭐 휴대폰이 잘 팔렸다, 뭐 휴대폰 소개 영상이 뭐 다운로드가 몇 천만이 넘었다.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으면서 이걸 비지면에 탑 기사로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한때 이명박근혜 정부 때 엄청난 분양 광고들로 돈을 벌어들인 조선일보가 지금은 비즈니스 모델이 빈곤한 나머지 이제 정부가 내주고 있는 말 그대로 베껴쓰기, 내려쓰기 기사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 적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조선일보. 예. 뭐,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온갖, 터무니없는 그런 파이팅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바로 세월호 천막을 지칭한 얘기겠지만, 예. 광화문에 있던 흉물들을 철거해야 된다라는 논조의 논설을 읽었는데요. 정말 격을 알기 위해서 신문을 봅니다만, 어떻게 간 나라 안에서 아직도 이런 사람들과 같은 하늘 아래 머리를 맞대고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중미 FTA에 대한 국회 비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협정문도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예. 이게 7,800여 가지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규약이 미치게 될 경제적 실효가 별로 없다고 하면 중남미권이 대부분 이제 미국 서구 자본에 의해서 농업이라든지 기타 모든 산업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미국에게 또 하나의 시장을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남미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회사 자본과 회사의 사주는 미국 자본이 돼 있는 또 하나의 한미 FTA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약 내용에 대한 아주 철저한 확인과 영향 평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청자분들한테 주지를 하고 싶습니다. 예. 2011년 당시에 제기됐던 한미 FTA에 대한 우려 대부분은 여전히 상정할 그런 우려들이죠? 그렇습니다. 유효한 것들이고요. 예, 특히 공공재의 민영화라든지 서비스 산업의 전면 개방이 일어난다고 치면 네. 특히나 미국의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오는 투자 자본들이 가장 노리고 있는 게 예. 대한민국의 공공재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예.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 또 그런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정부와 국회와 또 국민들, 시민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괴담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괴담은 허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런 조선일보를 믿는다는 것, 예, 이건 참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오늘 찌라시님을 통해서 살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인용의 만담가문 극장판 대개봉! 비급을 갖는 자, 무림을 평정할지 미친놈, 웃는 놈, 이상한 놈의 비급 쟁탈자. 그 말 땡겨! 시저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오인용의 극장판 B들이 코믹 액션. 웃지마 이 만담 강호 3월 22일 대개봉. 씨발 청소년 관람 불가야.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박씨? 이 씹새끼가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이제 그만합시다. 더 이상 각하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씨발. 야, 너 북한산 좀 다녀올래? 응? 빨간 마티즈 타고. 이것 봐, 박씨. 4개월 동안 친박근 악플들이 당신 삼성동 집 앞에서 집회한다대. 이 씨발. 아니, 박씨 당신을 상대로 해서 탄핵 무효 데모를 하면 뭐하나? 어쭈, 이 씨발 새끼가 막 기어오르네. 응? 야, 너 친박한테 사다리로 얻어맞고 싶어? 박씨, 그러지 말고 국가 중요 시설에 계속 있지 그래. 왜 귀가해서 삼성동 주민들을 피곤하게 하나? 네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는구나. 응? 그래, 나도 국가 중요 시설 청와대에 계속 있고 싶었지. 근데 나가라고 하잖아. 뭐라고? 청와대? 아니, 국가 중요 시설이 어디 청와대뿐인가? 난 서울구치소를 말한 건데. 하긴 뭐 서울구치소나 청와대나 국가 중요 시설 가급인 건 마찬가지냐? 구치소. 입 다물어. 응? 구취가 진동하는 이 개새끼야. 박씨, 청와대와 서울구치소가 같은 가급 국가 중요 시설인데 국가 중요 시설 가급으로 또 뭐가 있는지 아나? 계속 반말이야, 이 씨발놈이. 알지? 1번 대검찰청, 2번 국가정보원, 3번 경찰청, 4번 교육부, 5번 한국산업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지난 주말 유명 SNS 유저들의 멘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면당한 민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삼성동 사저로 사흘 만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서면을 통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근혜 탄핵을 가장 먼저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멘션부터 살펴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면서 대국민 사과 대신 대국민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를 가장 고약했던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그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진실은 아니다란 뜻인가? 결국 불복한다는 말인가? 이정열 전 부장판사는 차라리 잘 되었다 이렇게 멘션했네요. 웃으며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기는 하지만 차라리 잘 되었지 싶다. 자기 발로 나오지 않고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였으면 동정론이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저들은 마지막 카드를 이렇게 날렸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박근혜의 진실은 밝혀진다. 이 발언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답했네요. 빠른 시간 안에 진실 밝혀드릴게요. 구속수사합시다. 인터넷 언론사 민중의 소리 SNS 계정도 살펴볼 만한데요.
탄핵당한 박근혜가 지지자들과 셀카를 찍고 자필 사인을 하며 밝은 모습을 드러냈다. 셀카라니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사저에서 감옥 갈 때도 웃을 수 있는지 봅시다. 당신의 자리는 사저 아닌 감옥. 노동운동가인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은 사흘 동안 청와대 무단 점검을 벌인 박근혜를 향해 이렇게 멘션했습니다. 근혜 씨, 내가 정리해고 막으려 크레인 올라가니 무단 점거라며 하루에 벌금 100만 원씩 때립디다. 난방은커녕 물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완전 무장 병력 6,000명, 용역 깡패 400명, 특공대까지 투입했어요. 법이 그렇게 추상 같습니다. 없는 사람한텐. 촛불 승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의 멘션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자제품 많이 수출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국위선양입니다. 지금까지 SNS 뉴스였습니다.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자, 촛불혁명이 2차 완수됐고 마지막 3차 큰 고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스스로 잘 객관화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이정열 전 판사님은 이미 8대0 원사이드, 예, 압도적 예견을 하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그 결과를 직접 이렇게 눈으로 목격하시는 순간. 탄핵이 인용됐다는 것 자체가 더 즐겁고 짜릿하고 8대0이야 저는 뭐 예견했다기보다는 예, 법률가라면 당연히 인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예. 저 근데 더 충격 먹은 게 뭐냐면은 박근혜 씨는 텔레비전을 볼 때 기각을 확신하고 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고, 그래도 국가 서열로 보면은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일과 관련해서도 오판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일단 그런 정세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고요.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대리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건 기각이다라고 해서 그 대리인단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씨라도 이거는 인용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각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었을 거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것만 얘기해 주니까 더 좋았을 거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박근혜 씨가 속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속은 거죠. 근데 속았다기보다는 자기가 그걸 선택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불량식품인 줄 알고 먹은 거죠. 그 사실은 진실도 아니고 말이죠. 그 거짓말을 소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측은하기까지 하고요.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자꾸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판사님, 지금 박근혜 씨가 이제 한 이틀 동안 청와대 무단 점거하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그 사저에 있을까. 그것도 이제 검찰에 불려갈 것이고 죽음의 혐의
특검과 검찰이 사실상 확정한 이 혐의를 보게 되면은 이건 뭐 기본이 이제 구치소 구속 수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연히 도주의 우려도 있고, 예. 그다음에 증거는 부지기수로 인멸을 했을 거고요. 예. 또 인멸할 우려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뭐 혐의의 중대성도 당연히 부인할 수 없으니까 구속 수사하는 게 원칙일 것 같고 그게 또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사실은 법리와 상식으로 보자면 당연히 그건 구속인데 여러 그 요인들 이런저런 어떤 그런 정치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그 고려들 또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감옥 가는 거에 대한 국민 감정은 어떠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총합해 보면은 구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많이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좀 저는 주의 깊게 본 게요. 어제 그 박근혜 씨가 귀가할 때 많은 지지자들이 집 근처에 모여 있었거든요. 900명 왔다고 하죠. 그러면서 들리는 소식이 4개월 정도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해놨다. 그래서 이 정보가 어떻게 갔을까? 이거는 박근혜 씨가 줬다고 하기보다는 아직도 박근혜를 옹호하는 세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에 주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4개월일까요? 4개월은 그냥 넉넉 잡고 한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선거는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2달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그거에 한 넉넉 잡고 2배 정도 본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은 많은 지지자들이 있고 아직도 이 사람의 힘이 빠지지 않았으니까 섣불리 수사를 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검찰 쪽에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검찰은 어떻게 받을까요? 일단은 그래서 여론의 추이를 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 주말에 금요일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이 탄핵 인용을 기뻐하면서 집회를 했었는데 아직 안 끝난 거 아닌가. 네. 정말 검찰도 그렇고 특히 더 난관은 우리가 봤습니다만 법원이라는 난관이 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 헤쳐나가야 될 장애물이 상당히 높고도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가 이제 귀가하면서 자신의 옛 대변인을 시켜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은 어떻게 풀이하셨습니까? 우선은 만약에 거기서 어떤 뭐 자숙하는 모습이라든가 사과, 반성 이렇게 나오면 지지자들 자체가 아마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이나 사실과는 거리가 멀더라도 머릿수, 새 결집을 위해서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뭐 또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뭐 들어가고 나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그게 왜 차에서 내릴 때는 안 되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건 거짓말일 거거든요. 오히려 만약에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지지자들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의 연기고 메시지였을 거다. 왜냐하면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분명히 지지자들이 더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 줌도 안 되는 이런 지지자들을 고려해서 이런 쇼잉들을 거듭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향후에 어떤 정치적 자산으로 삼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막아줄 방어막,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한 줌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양반이 보기에는 내리자마자 눈앞에 새카맣게 깔려 있었거든요. 뭐 몇 명인지도 알 바 아니고.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오늘 갑자기 급하게 나오시느라고 사람들이 몰라서 이거밖에 안 나왔지 실제 가보시면 정말 다릅니다. 뭐 정규제 TV 나와서도 그랬잖아요. 뭐 뿔에 2배가 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착시가 본인을 망쳤다는 거를 아직도 그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점에서는 참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만은 여간 그 착시도 아름답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소위 말하는 은팔찌를 차더라도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까지.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버리면 그러니까 시종일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엮였다. 뭐 이건 조작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그 생각이 든 이상은 그 생각을 돌이키기는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간 뭐 우리가 상식 밖의 박근혜의 어떤 심리나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좀 시간 낭비라는 느낌은 드는데 네. 법원은 어떻게 이 박근혜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법원이 사실 현재 지금 내홍이 있습니다. 뭐 크게 안 알려져서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청산돼야 될 적폐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가에 따라서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좀 걱정스러운 것은 2월 20일자로 법원 정기 인사가 있으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 판사들하고 영장전담 판사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합원님들이나 애청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이재용 영장 처음 기각했던 조희연 부장판사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가 기소됐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 재판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장전담 판사들 새로 바뀌었는데 나온 것들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우병우 기각, 이영선 기각. 그래서 이영선이 또 뭐 경호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나 영장전담 판사들이 원래 법률상으로는 사무분담을 하는 권한이 중앙지방법원장한테 있는데 이런 큰 법원, 중요한 법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입김이 당연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법원의 내홍이 있는 그 원인이 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올해 8월까지 임기인데 임기를 앞두고 마지막 집어넣은 자신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법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 지금 법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홍들 이것이 얼마나 정의에 맞게 진실에 맞게 수습이 되고 그리고 양승태를 비롯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괴를 같이 했던 세력들이 힘을 빨리 잃어야 박근혜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태가 이제 낳은 인사. 거기에 이제 조희연이 핵심으로 있군요. 핵심이라기보다는 그 괴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답답하네요. 아직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산 넘어 산인데. 우리 이정열 판사님은 또 지금 문재인 캠프에 캠프는 아니고요. 캠프는 아니고. 캠프도 아니고. 텐트. 진짜. 뭐 텐트라고 하면, 텐트. 거기서 하는 방송을 하고 있고요. 캠프는 아닙니다. 근데 또 사람들은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이렇게 또 뭐 한 괴로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큰 틀에서는 다르진 않은데 제가 캠프에 무슨 뭐 얘기를 하거나 뭐 그 안에서 뭐 의결을 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그럼요. 뭐 그 캠프 자체가 무슨 권력 집단도 아니고요. 뭐 또 게다가 고수님들이 워낙 많으시고.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제 문재인 전 대표께서 현재로서는 청와대에 가장 근접해 계시는 분이긴 한데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박근혜 구속 처벌 문제 어떻게 다룰 것 같으세요? 당연히 단호하게 다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목소리 말씀의 항상 주어는 국민이거든요.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이 합의하면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어떨 때는 뭐 통합 화합을 얘기하셔도 전제는 적폐청산이다. 만약에 아까 뭐 캠프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분이 적폐청산 없이 통합과 화합 뭐 용서 이걸 먼저 얘기하신다면 전 그만둘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확실한 의지가 있으니까 또 우리 이 판사님이 또 함께 뜻을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그 기대가 있는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께서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럼 뭐 대법원의 어떤 문제도 다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아무리 늦어도 5월 9일까지는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이제 올해 8월 9월 정도거든요. 정말 이게 절묘한 게요. 천우신조입니다. 박근혜가 내년 2월에 그만두면은 후임 대법원장도 박근혜가 결정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후임 헌법재판소장도 박근혜가 할 뻔했죠. 그래서 지금 새 대통령께서 후임 대법원장과 후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게 다른 어디보다 법조계로서는 엄청난 복입니다.
근데 전제는 정권 교체가 돼야죠. 정권 교체가 돼야죠. 네. 황교안이 되면은 이건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이제 뭐 선거법이 적용되는 시점이어서 뭐 되든 안 되든. 네. 자유당원께서 그러시면 됩니까? 그렇지. 내가 또 깜빡했네. 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자유당원님의 그 변호를 맡고 있는 법인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종종 일깨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가끔씩 까먹습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박근혜 처벌은 어떻게 지금 대법원이 판결하기 싫어서 차일피일 미루는 대표적인 원세훈 재판 같은 것처럼 지루하게 지연될 가능성도 없을까요? 일단 구속을 한다면 구속에 따른 재판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속 수사가 필요한 거고요. 불구속으로 갈 가능성도 없다고는 못하겠는데.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불구속이라니 이거 진짜 법을 갖고 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와 여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거기에 신경을 쓰거든요. 아직까지도 이 잔박들이 진박이 아니라 잔박들이 박근혜는 우리가 지킨다 이러면서 그 쉴드를 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얼마든지 자기들이 이제 극복할 길이 있다, 돌파구가 있다 이런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저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발악.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존재의 근거가 없고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정말 무슨 수가 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게 있더라도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분명히 물리칠 수 있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삼성 재판, 대기업 재판 이것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사실 이게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마이스에서도 말씀드렸었던 바인데요. 특검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검찰 수사 결과 쪽에 맞는 쪽으로 몰 거냐, 몰아버릴 거냐, 아니면 특검 쪽에 맞는 쪽으로 몰아버릴 거냐, 아니면 두 개를 다 맞다고 갈 거냐. 근데 셋 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는 너무 약해서 마음에 안 들고 특검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긴 하는데 특검이 수사한 결과, 기소 내용을 검찰이 건드릴 수 없게 지금 법 구조가 돼 있고, 특검이 또 검찰 수사에 따른 기소 결과를 건드릴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결국 두 개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의 수사 결과는 박근혜는 공갈범이고 강요범이고, 그 다음에 특검의 수사 결과에 의하면 뇌물공범이잖아요. 근데 이게 강요에 의해서 돈을 뜯은 거냐 아니면 서로 협의해서 받은 거냐에 따라 형량도 달라지는 데다가 구조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냥 피해자다라고 하는 견지가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재벌도 단죄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이다 싶은 거죠. 이것 입법으로 아마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지금 기왕에 이제 특검 연장 법안이 무산된 이후에 이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결국은 검찰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거 정말 얘들은 못 믿겠다. 특검 다시 하자라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다면 특검법이 새로 나올 때 그럴 때 몰아버릴 것까지 다 해서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할 거고요. 박영수 특검이 다시 재결성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다면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어차피 특검법이 예전 특검법 가지고 박영수 특검께서 하셨고 새로 특검법이 제정된다면 이건 별도의 특검이기 때문에 새로 특검 임명 절차를 밟아야 될 거거든요. 특검 임명은 황교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법 자체를 국회의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면 되기는 하는데 약간 어려움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건 저는 희망이라기보다 법률가의 어떤 형식적인 사고로 말씀드리는데 상권 분립에 위반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검찰권이라고 하는 게 어떻든 입법의 법률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인데 집행권은 행정부에 있어야 원칙이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판사님, 판사님, 이거는 여담 비슷한 건데 헌법재판관들이 아주 8분이 모두 칭송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마음 놓고 칭찬해도 되는 재판관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희수 재판관이 빼고 없습니다. 김희수 재판관 빼고. 예.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대가 너무 낮기 때문에 특히 이제 통진당 해산 사건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용이 될까를 걱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인용도 8대 0으로 하니까 지금 칭송을 받고 있는데 실제 결정문을 뜯어보면요. 정말 아직도 멀었구나. 이 통진당 해산할 때 그때 사고방식에서 아직 못 벗어났구나 싶습니다. 너무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런 사고 가지고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망스러웠고요. 그래서 8대 0으로 인용한 거는 좋은 일이지만 진짜 정말 이분들이 훌륭해서 이렇게 한 거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재산권 이 연급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그거는 구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구조가 탄핵소추 안에 그 국회에서 했던 근거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비판받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 내용 중에 뇌물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판단이. 그래서 아마 이거 기회가 되면 제가 뭐 따로 말씀을 드리던가 아니면 뭐 글을 쓰던가 할 텐데 이게 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한 너댓 가지 정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판사님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안 좋은 판결을 받으신 거는 뭡니까? 그 변호사 등록 거부 됐던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소송을 냈었는데 1심, 2심 다 졌었고 이제 대법원에서도 또 졌고요. 아니 왜 그렇죠? 아니 뭐야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신 분도 지금 영업 잘하시는데 아니 그보다 뭔 잘못을 저질렀다고. 근데 이게 좀 황당했던 게요. 뭐 이게 참 당사자로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러니까 항소심 2심 고등법원 판결이 상당히 좀 이상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7, 8가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상고를 했는데 최소한 대법원에서 거기에 관해 이러이러한 제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소위 말해서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아무 이유 제시 없이 기각을 했어요, 상고를. 그래서 제 주장이 정말 잘못된 건가에 관한 판단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억울하다는 생각보다 처음 들었던 게 이게 사법 불신이 생기고 사법 피해자가 생기는 게 그러니까 제가 주장한 게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왜 잘못됐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사법 불신이 생기는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판사님이 이런 일을 당했으면 뭐 평범한 사람들은 뭐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판사로 있었을 때 생활이나 판결에 대해서 또 한 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정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지금 행정소송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1심부터 시작하는 이제 요번에 이제 상고 기각된 건 민사소송이었거든요. 민사소송의 그 기각 주된 이유가 그거였어요. 행정소송으로 해야 될 걸 민사소송으로 했다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그럼 행정소송으로 해보는 방법 그다음에 변호사 등록을 재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재신청보다는 지금 행정소송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선례를 만들어 놓아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뜻이죠. 그렇기도 하고 변협에서 했던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좀 법적으로 선언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항상 이러십니다, 우리 이 판사님.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촛불혁명의 대의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데 시금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믿음을 또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줄까 은방 줄까 아니면 동방 줄까? 그런 거 말고 중개 수수료 없는 직거래방으로. 그럴 거면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가서 알아보아. 그런데 직거래 불안하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피터팬이 지켜드립니다.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서 안심 직거래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 건지 이중계약은 아닌지 등의 문제는 물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나 대신 소송까지. 우와, 진짜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SNS 공유만 해도 내 방에 권리 침해는 없는지, 융자는 얼마나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는 부동산,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 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 보고용. 에? 서면 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배고픈데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갈까? 춘천 닭갈비 맛을 원해? 그러면 킹 닭갈비지. 킹 닭갈비? 그럼 남녀노소 누구나 춘천 사람마저 그 맛에 반했다는 킹 닭갈비. 요리하기 번거롭지 않아? 봉지 뜯고 그냥 볶아 먹으면 돼. 야채를 더 넣으면 맛이 끝내주고. 오늘 우리 집에서 닭갈비 먹고 갈래? 아이, 몰라. 하트 뿅뿅.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도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참, 예, 이게 뭐 네. 아직 영이 가시지 않습니다. 네. 예. 언제 이런 기쁨을 누려봤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예. 네.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어젯밤 우리 박근혜의 귀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얘기를 오늘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한 주를 맞아서 좀 정상적인 경제 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일요일에 박근혜가 삼성동으로 돌아가는 꼴이 너무 기억에 강하게 남아서요. 오늘까지만 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선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정치인들 중에 야당 정치인도 그렇고 여당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박근혜를 보고 정치 구단이다, 승부사 기질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정치 구단 2번 하면은 네. 18단이 되겠군요. 18단. 네. 네, 그렇네요. 네. 예. 근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단이라는 말은 이제 바둑에서 나온 말이죠. 바둑에서 구단은 입신이라는 별칭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의 신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구단이라는 말은 정치에서 입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칭하는 말이 됩니다. 근데 적어도 정치라는 게 스타일이야 정치인마다 다 다르겠지만은요. 예. 적어도 어떤 정치인이 입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두뇌 구조가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쉽게 풀이하면은 멍청한 사람이 구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박근혜는 제가 보기에요. 박근혜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걸 떠나서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두뇌 구조가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확신하냐면 최근에 정선태 교수님께서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을 한번 소개를 해주셨고요. 예. 저도 작년 10월에 이 비트겐슈타인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을 상당히 존중하고 믿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생각을 규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때요.
생각을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생각을 뭘로 하죠? 그러니까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보면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이 네 단어를 연결시켜서 생각의 한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나 점심이나 이런 단어를 모르면 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간단합니다. 내가 모르는 언어를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사과 먹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사과, 먹는다 이런 단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계관의 한계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세계관, 정치관, 논리력, 두뇌 구조 이런 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고 그 단어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어붙여서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 언어 구조를 보세요. 이걸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트겐슈타인의 사적 언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박근혜의 언어는 박근혜 본인 스스로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적 언어의 대표적인 영역이 감정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이고 배 아파 이거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적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가 얼마나 아픈지 배가 콕콕 찌르는 듯이 아픈지 쥐어짜듯이 아픈지 이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정확히 이해를 합니까? 못하는 거죠. 나만 그 아픔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내뿜는 언어는 다른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적 언어다. 공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의 언어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가 하는 말을 보면은요. 정치 구단이다. 승부수를 던진다. 저는 아무리 봐도요. 그 박근혜의 승부수가 상당한 고민과 숙려와 아이디어의 접합과 논리적인 결합을 거쳐서 내린 결론적인 전략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쌩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 사적 언어는 절대로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박근혜가 뭐가 대단한 전략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래서 승부사라고 부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 정도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진 사람이 좀 거칠게 말하면 멍청한 거거든요. 고집만 남아있고. 저는 저런 사람이 정치 구단이라는 표현을 받을 정도로 전략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 저는 탄핵 심판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근혜가 왜 해외로 도주하지 않지? 왜 탄핵 직전에 하야를 하지 않았지?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탄핵되면 진짜 박근혜는 구속될 것 같거든요. 근데 뭘 믿고 저렇게 버티지? 뭐 정의감이 있을 리는 없고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좋게 해석을 하면 여러 해석이 나오겠죠. 뭐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 뭐 청와대에서 버티고 있는다, 어쩌고 저쩌고 승부수를 던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한 3일 동안 청와대에서 안 나오면서 벌인 이 소동을 보고요. 저는 박근혜가 왜 안 도망갔고 왜 하야를 안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얘는 그냥 몰랐던 거예요. 지가 탄핵될 줄. 그러니까 멍청하게 기각이 될 줄 알았던 겁니다. 3일 동안 청와대에서 안 나오는 걸 보고 와 사실상 불복선언이다. 지지층 결집을 노린 비수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엄청 충격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몰랐던 겁니다.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고요. 속된 말로 어리석었던 사람인 거죠. 저는 삼성동 자택 앞에서 활짝 웃으면서 내리는 모습도 박근혜가 국민들을 상대로 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냈다. 이렇게 심각하게 해석하는 거에 저는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앞에서 누군가가 박근혜 연호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헤거리는 거죠. 저는 뭐 대단한 해석을 붙일 전략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조차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요. 똥꼬집만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주로 자라나서 나는 내가 대접 못 받는 상황이 싫어요. 그냥 감정 배설만 할 줄 압니다. 싫어. 청와대 나가기 싫어. 난 대통령 할래. 내 이름을 연호해줘. 나는 피부를 탱탱하게 하고 싶어. 죽어도 드라마는 봐야 돼. 뭐 이제 이런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게 저만의 평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요. 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지는 한 대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경영학에서요,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가 리스크 관리 혹은 위험 분산,
이런 분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경영자들이나 리더들이 요즘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야, 우리 이 사업하면 잘 된다. 우린 진짜 성공할 거야.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붓자. 총력을 기울이자. 이러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앞만 보고 달려드는 경영은요. 압축 성장 시대에는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같은 또라이가 한국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그런 거죠. 해봤어? 일단 해봐. 뭐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지금처럼 경영 환경이 복잡하게 되면은요. 이런 식의 밀어붙이기 경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 야 해봤어? 일단 해봐. 이렇게 하면 미친 짓이 돼버리는 겁니다. 현대 경영은 해보기 전에 검토하고요. 또 검토하고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계속 검토해야 됩니다. 이렇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압축성장 시대를 지난 뒤 이제 저성장 시대를 맞았다고 하는데 예. 이 저성장 시대 리더의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지금처럼 성장률이 낮고 경쟁이 치열해진 글로벌 시대예요. 야, 무조건 해봐 하고 뛰어들었다가 망하면은요. 기업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나라 전체가 흔들거려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이 아무 리스크 분석 없이 이건희 취미생활 충족시키겠다고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IMF 직격탄을 맞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경영학에서는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보는데 어떻게 분산하냐고 가르치느냐면요. 매우 심플하게 가르칩니다. 투자를 할 때 특히 위험을 분산할 때는요. 1. 종목을 분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 시간을 분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요. 한 종목에 전 재산을 투자한다. 제일 위험한 짓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 종목이 망하면 자기도 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느냐? 첫째, 한 종목에 투자하지 말고 여러 종목에 나눠 투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산하면 한 종목에서 망해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둘째로는 시간을 나눠서 투자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 투자를 해도 오늘 하루에 전 재산 다 투자하지 말고요. 이번 달에 얼마, 다음 달에 얼마, 그 다음 달에 얼마 이렇게 계속 시간을 쪼개서 투자를 하면 위험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 두 가지만 해도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리더십을 보면요. 완전 한 종목 순간 몰빵 리더십입니다. 위험 분산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어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를 보면은 여러 사람이 분산해서 오랫동안 천천히 나눠서 결정을 해야 위험이 분산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딱 1분 만에 결정을 해버려요. 이러니까 위험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근데 이건 한국 재벌들도 그런데요. 박근혜도 똑같은 겁니다. 모든 걸 박근혜 한 사람이 1분 만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리스크 관리 위험 분산이 전혀 안 되죠. 탄핵이 인용됐다. 이게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그런데 전혀 대처를 못 하잖아요. 이 박근혜 시스템에서는. 4대4로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걸 어디서 절감했냐면, 이제 김영민 PD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박근혜가 이제 멍청하니까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믿었다고 치고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위험합니다. 대책을 세웁시다. 어느 미친놈이 4대4라고 그러던가요? 아예 하다못해 만일에 대비해서 보일러라도 미리 설치합시다. 예.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김영민 PD님께서 분석하셨듯이 아무도 그런 얘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핵되고 놀라 자빠져서 그제서야 TV 드리고 보일러 설치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평소에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리더십이 몰빵돼 있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의사결정할 때 항상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는 거죠. 근데 이 토론이라는 게 뭐냐면 리더십을 나누고 위험을 분산하는 과정입니다. 대빵에 1분 만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면 너무 위험하니까요. 여러 사람이 주식 투자로 치면 여러 종목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치면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시간을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위험에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식으로 결정을 하면 최악의 상황에 와도 대처가 돼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하는 짓을 보면요. 본인이 멍청하고 안 멍청한 걸 떠나서 위기 관리 능력이 제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탄핵이라는 큰 위기를 맞았는데 보일러를 설치 못해서 청와대에 머물다가 쌍욕을 처먹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 참 떠날 때까지도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큰 가르침을 주고 떠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저런 자에게 4년 동안 국정을 맡겨왔다는 이 한심함과
이제는 끝났으니 좀 좋은 리더십을, 자기의 리더십은 분산하고 토론하고 위험을 관리할 줄 아는 리더십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이 박근혜의 퇴거 과정을 지켜본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 대통령을 우리가 만났군요. 예. 네. 지도자가 현격하게 네. 자격 미달이면 우리 정치에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 그러니까요. 예, 정말 뼈저린 시간이었습니다. 값진 그런 교훈을 얻는 시간이었죠, 뭐. 예,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끊임없이 학습하고 끊임없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 현안뿐만 아니라 사회, 노동, 환경 전 분야에 걸친 교양을 네, 키워야 할 텐데, 예. 네. 그런 일들을 담당한 언론이 바로 민중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김용민 PD님께 먼저 양해를 구했고요. 또 청취자분들께 양해를 하나 먼저 구하고 어렵고 죄송스러운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릴 때마다 특히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탁을 드리는 거여서요. 제가 정말 얼마나 송구스럽고 죄송한지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정말 좀 녹록치 않은 모양이어서요. 예.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예. 제가 광화문에서 주말에 기쁜 마음에 후배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 모양인데 최근에 민중의 소리의 경영 환경이 매우 안 좋아져서 이제 일부 간부들부터 급여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마음이 확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민중의 소리는 이제 우리는 줄여서 흔히 그냥 민소 이렇게 부르는데요. 올해로 17년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적 같은 17년을 후배들이 지켜왔더라고요. 제가 2014년 여름에요. 저희 국장하고 입단 협상을 할 때 제가 걸었던 요구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사를 쓴다고 해도 부당한 이유로 말리지 않을 자신이 있냐. 내가 다시 기자가 된다는 건 아무 제약과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사를 쓰고 싶은 그 이유 하나다. 예. 이게 제가 걸었던 조건인데 예. 저는 되게 비장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반드시 이걸 해주지 않으면 나는 입사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요. 예. 근데 국장은 그 얘기를 듣더니 야 우리 원래 그렇게 해. 이렇게 한마디 툭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놀랐습니다. 이 말은 민소는 압력을 받을 만한 곳이 아무 곳에도 없다는 겁니다. 기업의 광고를 받지 않으니까 어떤 제약을 두지 않는다는 걸 너무 당연히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으니 17년 동안 결국 전역 경영이 정상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이걸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입사한 첫날에 뻘쭘하게 앉아 있었더니 후배들도 저를 보고 저분이 국장의 낙하산이란다, 동아일보 출신이란다, 여기는 왜 왔대 이렇게 저를 뻘쭘하게 대했을 때 그 뻘쭘한 저한테 국장이 오더니 노트북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되게 기억에 납니다. 예. 이게 노트북은 회사에서 주는 줄 알고 왔더니 노트북은 자기 돈으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급히 그 자리를 떠서 제 돈으로 노트북을 사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네. 민소가요 의외로 기사를 쓸 때 대단히 신중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사 치고 팩트 체킹을 3번, 4번 강조를 해요. 막 던지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작은 회사는 소송에 한번 잘못 걸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혹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비용과 시간을 감내를 못하는 거죠. 지면은 진짜 큰일이 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모든 기사를 꼼꼼히 체크를 합니다. 과거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 소송에서 진 적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한 번 회사가 정말 시청했다는 거죠. 명예훼손으로 걸려서 이제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못 물어주고 있으니까 법원에서 가압류 딱지를 붙이러 오겠다고 경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국장이 너무 친절한 목소리로 법원 직원분들한테 언제 오시려고 하시는데요? 며칠 몇 시에 오시면은 저희가 나가서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압류 딱지 붙이는 과정을 안내를 해줬대요. 예. 그러니까 법원 직원들이 황당해하면서 당신들 장난하냐 지금 빨리 돈 내라. 우리가 들어가면 당신들 기사 한 줄도 못 쓴다.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하겠냐. 노트북, 컴퓨터, 사진기 이런 거부터 압류 딱지 붙인다. 니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했더니 우리 국장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컴퓨터하고 사진기 전부 다 기자 개인 소유입니다. 압류 못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압류할 물건이 없는 거예요, 이 회사에. 이렇게 어렵게 17년을 버텨왔습니다. 저는 줄 언론에 있으면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았지만 이 멤버들은 이렇게 힘들게 17년을 버텨왔어요. 창단 초기 멤버들 활동비가 한 달에 20만 원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1년에 절반은 못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너무 태연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을 보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지켜준 게요. 무슨 뚝심과 무슨 깡이었는지는 몰라도 17년 동안 소중한 언론사를 지켜준 것에 대해서 제가 이 후배들한테 정말로 다할 수 없는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된 사람으로서 이번에 겪은 이 위기를 좀 잘 극복하고요. 후배들에게도 가슴 펴고 다닐 수 있는 회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걸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선배로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성원들은 17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버티면 될 거야 라고 믿고 있지만 삼자적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17년간 살아온 건 기적입니다. 근데 앞으로 17년 동안도 이런 기적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기업에 구걸하지 않는다면요. 이 기업에 구걸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청취자분들께 연대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후원 독자가 돼주셔서요. 저희 민중의 소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렇게 어렵고 길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마 저희가 이 고비를 정치자분들의 도움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더 좋은 언론사가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정치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마음들을 되게 감사히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는 후배들이어서요. 정치자분들께서 월 1만 원씩 정기 후원 독자가 돼주시면 저희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렵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민중의 소리 많이 도와주시고요. 민중의 소리 보이스 오브 피플, 그러니까 VOP입니다. VOP.co.kr로 들어가시면은 구체적인 또 후원의 방법들을 찾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혹시 후원 방법 잠깐만 말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그럼요. 제일 간편한 방법은 전화를 주시는 겁니다. 1661-0451인데요. 1661-0451로 전화를 주시면 복불복인데 이제 운이 좋은 경우에는 정혜림 아나운서나 강민선 아나운서가 받으시고요. 이 두 분이 바쁘시면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산적 같은 현석훈 PD가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1661-0451로 낮 시간 동안 전화를 주시면 제일 간편하게 후원 독자가 돼주실 수 있고요. 다른 간편한 방법으로는 모바일 민중의 소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저희 민중의 소리 제호 바로 옆에 동그라미에 하트 표시가 있습니다. 후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페이지로 넘어가면 저희 후원을 할 수 있는 배너 링크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곳에서도 후원이 가능합니다. 민중의 소리, 우리 이런 강소 언론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만은 이런 고맙습니다. 언론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런 데 답답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제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강소 언론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민중의 소리 얘기가 나온 김에 국민 TV도 많이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방법은 1661-0451 또 국민 TV는 3144-7737로 전화 주시면은 다 같이 좋을 것 같고요. 김용민 브리핑은 광고로 다 이렇게 먹고 살기 때문에 전혀 후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민중의 소리 확실하게 좀 키워주시고 고맙습니다. 국민 TV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0451. 전화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단기국 논평. 탄핵된 이후에도 치킨집과 호프집 매상을 올려주신 창조경제의 순교자 박근혜 동지께서는 박동지에 대한 파면을 선언한 이정미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핑크 헤어롤 폭도를 양산한 이정미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이정미는 어제부로 백수가 되건만 최고 수준의 경찰 경호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파면당한 박근혜 동지가 받는 대우도 고작 경호가 아니던가. 그러나 이 세 번의 발언으로 주가를 춤추게 한 이정미와 파면당하고도 새 텔레비전 수상기를 장만하며 내수 활성화를 꾀하신 박근혜 동지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또한 이정민은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면서 핑크 헤어롤 2개를 뒤통수에 말고 등장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자신을 피호했던 촛불 폭도들이 집회를 마무리하자 새롭게 헤어롤 폭도를 양산하기 위해 벌인 의도된 퍼포먼스로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이정민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촛불 폭도 양성의 강력한 조력자였지만 종북 좌파들에게 뒤늦게 공을 인정받고 있는 박원순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파면 결정을 번복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김진호 선임 기자의 한국이 부러운 미국, 한국인들이 했다면 우리도입니다. 주류 언론들의 점잖은 평가와 달리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부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사법제도와 의회 권력, 군, 정보기관 공동체, 언론 등 민주적 제도들이 일상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탄핵 움직임을 반영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트럼프 저항운동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서울의 촛불 시위 사진과 함께 한국인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포스팅을 올려놓았다. 티파티 운동에 대항해 커피 파티 운동을 주도했던 다큐멘터리 감독 애너벨 박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데 감사한다. 한국인 브라보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트럼프 저항운동 운동원들은 다음은 우리 차례에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 라는 코멘트를 붙였다. 박근혜 탄핵 소식을 전한 워싱턴 포스트 트위터에는 너무도 부럽다. 우리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저항하자. 이런 답글이 올라왔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미국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도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입니다. 1부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